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 촬영 중에 안전 문자 메시지가 오는 바람에 촬영이 중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리긴 했는데 다시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석 20%, 중간 기말 40%씩 해서 이제 100%,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하고 기말고사는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레포트, 보고서로 대체할 건지는 뭐 코로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코로나 상황이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들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지금 수강생들이 뭐 2학년 2학기 졸업반인 경학생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시면 과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제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로 좀 그런 변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제가 강의 계획표 그쪽에 다 오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걸로 이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단은 세법 전반적인 걸 먼저 한번 훑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공부를 시작하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큰 빌딩 안에 있는데 내 어느 층에 있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근데 나의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80층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면 내 목적지가 만약에 20층인데 건물이 100층짜리예요. 내가 1층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7, 80층에 있는지에 따라서 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방향을 의사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현재 지금 양도소득세가 전체 세법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이제 가늠해보는 것도 조명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세법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엔 이제 아마 부가세,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일단 이걸 주로 많이 다룰 거고요. 부가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그러니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부가세는 공통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 공통으로 되는 거고, 개인기업은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기업은 법인소득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세법은 시작을 합니다. 세법은. 근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세목들은 많아요. 세목들은 많지만 이게 기본 세목이 되고 우리나라 뭐 국고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세법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되게 좋긴 하겠지만 이 법들이 세법이라는 게 단독적인 어떤 법도 있지만 다른 옆에 있는 법들을 많이 빌려와서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법이라든지 뭐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민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나 그런 사안들을 차용해 와요. 빌려와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상식이나 아니면 여러 케이스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상법 이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무난하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특히 민법 전체적인 게 민법이 구성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뭐 이렇게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 뭐 하면 이제 조문만 해도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민법 총칙 부분이 있어. 민법 총칙에
그 부분만 좀 공부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법문을 읽어 내려갈 때 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그런 게 좀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돼요. 아까도 제가 잠깐 OT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일반적으로는 회사, 업체, 개인 업체 또는 법인 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이에요, 주로. 그죠? 근데 이쪽은 순수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인. 물론 법인이 중간에 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순수 개인에 대한 세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뉴스가 시끌시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이 정도 공부하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망하는 거다,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부가세는 뭐 쉽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이건 좀 조문도 많지가 않고 뭐 복잡한 개념이 있긴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간접세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데는 좀 그나마 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거든요. 개인 기업이 개인이 담세를 하고 얘는 법인 회사가 담세를 하고 직접세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법인세를 먼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법인세를 공부를 하면은 소득세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고 근데 법인세는 공부하면 좋은데 법인세가 법인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회계학이랑 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법과 그러니까 회계학과 세법이 다른 거를 조절해주는 상충되거나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크게 말하면 세무조정이라고 개념을 하는데 그 세무조정까지 하게 되면은 그게 법인세가 좀 많이 쉬워지고요. 그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회계학 개념이 정확해야 되고 세법에서 정한 법인세법에서 정한 그 개념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세무조정이 수월하고 쉽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쪽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같은 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를 하면 과세를 하게 되는 순자산 증가세를 따르고 있어요. 이 법인세는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기타 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에 나열된 것만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소득세법에 나열되지 않은 방식으로 만약에 소득이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소득세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갖고 있는 차량인데 법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을 함으로써 만약에 양도차익이 처분을 함으로써 내가 그걸 갖다가 1,000원에 샀는데 1,500원에 팔았어요 차를. 그러면 500원이 자산이 그만큼 증가했죠. 그렇게 되면은 법인세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게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개인 기업의 차량이에요. 개인 기업의 차량을 이렇게 아까 같이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나열한 그 종류에는 차량 판매 관련 그런 소득은 없어요. 소득세법을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팔았으니까 그럼 양도세는 아닐까? 양도세도 어떤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고 열거가 됐습니다. 열거가. 나중에 진도가 나가면은 다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개략적인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쪽에도 열거가 되어 있는데 차량 관련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세목들에 대한 특징을 좀 특성을 다른 세목에 비해서 알고 계시면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양도세,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를 하면 또 대부분 이해가 되고, 한국말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은 참 까다로워지고 좀 묘하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인데, 이게 보면 한국말로만 보면은 여기 양도, 그죠?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이런 말이 있고, 이렇게 세가 이렇게 있죠. 세는 세금, 소득은 뭔가 이제 벌어들인 거예요. 수익.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양도가 뭐냐? 양도. 양도?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 내가 내 소유권을 다른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 그럼 보통 양도라고 하죠. 집을 팔았네, 아파트를 팔았네 이런 것처럼요. 땅을 팔았네, 건물을 팔았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 주식을 팔았네, 일단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 이 양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과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할 건지 그런 걸 보는 게 지금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나열된 소득을 양도소득세라 할 건지는 뒤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개념 위주로 먼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 열거하고 있는 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그 다음에 하나, 둘, 네 번째 줄 가시면, 이런 대개의 경우는 자본이득은 단연간에 걸쳐 형성된 미실현 보유이익이 일시에 실현된 것이다. 미실현 보유이익.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아파트를 이렇게 샀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2020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억을 주고 샀어요. 1억을 주고요. 세월이 흘러갖고 2020년이 됐어요. 그죠? 2020년이 됐는데 이게 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5억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회계학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자본거래하고 손익거래라는 게 있는데, 도매상입니다. 도매상. 내가 이제 주수를 이렇게 취급하는 대리점 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사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오죠.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를 받아온 다음에 그걸 갖다 유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손익거래라고 해요. 손익거래. 그죠? 자본거래는 뭐죠? 자본거래. 주식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증자하거나 감자하거나 어떤 자본금에 영향을 주는 어떤 거래가 있을 때를 갖다가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내가 2010년도에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떤 이유 때문에 5억에 양도를 했어요. 양도. 팔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과세기한을 하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1기, 2기에서 이제 과세기한을 가져가는데, 딱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근데 양도세라는 거는 보세요. 내가 10년을 보유하고 있어요. 10년을. 근데 얘는 이렇게 4억이 올랐어요. 4억.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뭐 1년마다 뭐 얼마씩 올랐는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 5억에서 1억을 뺀 그 차액,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법이 정한 룰에 따라서 양도세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음료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이 들어갔잖아요. 자본이 그래서 이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지금 이거 갖다가 내가 2020년대 팔았죠 지금. 그러면은 내 이익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어요 오늘. 그러면은 이익이 실현이 됐죠. 4억이 실현이 됐죠. 근데 어제까지는 안 팔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거 5억에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4억은 내 이익으로 실현이 되겠네. 근데 어제까지 팔기 전까지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요.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이 이익이 기간에 걸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그 자본이득이 일시에 실현이 돼요.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자본이득이 한꺼번에 실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적직상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건 양도소득세는 그런 자본이득이 일시에 실현이 된 거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줄 보시면 개인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소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이게 이자 소득이냐, 배당 소득이냐, 뭐 사업 소득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특히 사업 소득을 보면 이게 사업 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뭐 이런 거 이제 구분할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포인트, 그 중요한 판단의 그 중점은 판단의 중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성.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내가 음료수를 사와서 팔고 반복이 돼요. 그럼 사업이 되잖아요. 사업.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갖고 물을 사 먹었어요. 음료수를 사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동네는 이제 다시 이제 여행을 안 가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는 딱 한 번으로 끝나죠. 단발성이에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일시적 대칭되는 개념이 일시적 우발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계속 뭐 같은 음료수가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반복적이냐 일시 우발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양도세 적용을 해보면 아까 집을 2010년도에 샀어요. 아까 사례를 든 그 경우 계속 가정합니다. 사례를 2010년도에 1억을 주고 샀는데 2020년도에 5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파나요? 음료수는 이제 매일 물건을 들여다가 매일 팔죠. 뭐 슈퍼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일 물건이 슈퍼에 들어오고 편의점에 본사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다시 또 이제 물건이 팔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팔려요. 근데 그 정도만큼이나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양도세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일시가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게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아까 예를 든 거는 1억을 5억으로 A가 B한테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A는 돈을 갖죠. 돈. 아파트라는 물건을 넘기고 그 대응하는 대가로
5억을 받은 거예요. 5억. 그죠?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에 상응하는 대가인 금전을 받은 거예요. 금전. 그죠? 어떻게 뭐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계약. 율법에 나오는 계약의 조건이에요. 계약의 조건. 쌍방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했죠. 즉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 그걸 갖다가 유상거래라고 해요. 유상거래. 그죠? 보상이 있는 거래. 내가 아파트를 판 거에 대한 보상 5억이 있는 거래. 유상거래라고 하고요. 대비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A가 아버지고요. B가 이제 자녀예요. 한자로 이걸 쓰면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과 딸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현재 시세가 5억이죠. 지금 시점이 5억이에요. 이거를 주셨어요. 살아 생전에. 그걸 갖다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그죠? 여기도 보면 소유권이 아버지 A에서 자녀 B로 넘어갔다. 소유권 넘어갔죠. 양도세하고 동일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받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금액을 드리나요? 드리진 않아요. 그죠?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내리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보상이 있는 게 양도세고 이거는 보상이 없죠. 그래서 무상거래예요. 무상거래. 이해돼요? 알 듯? 그걸 조금 더 이제 개념을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가 그죠? 아파트라는 부가 이전을 하죠. 소유권이 바뀌죠. 즉 이전을 하죠. 그래서 유상거래는 부의 유상이전. 무상거래인 상속이나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유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이냐 좀 알아두시고 양도세의 개념에 들어가는 주요 포인트들입니다. 포인트들 이해되시죠? 네. 좀 폭탄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양도소득세의 특징. 특징은 지금 6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징. 첫 번째 들어 나온 게 분류과세다. 분류과세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개인이 뭔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종류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사업소득, 여기에는 부동산소득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어요. 그죠? 몇 가지 아마 소득세에서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디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그죠? 근무를 하면은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투잡을 뛰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 운영을 한다. 그죠? 이 소득도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1년에 이자 소득과 또 어디 투자했던 회사에서 배당을 받아서 이것도 발생을 한다. 그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뭐 기타 등등 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세금 정산을 하고 개인 경우에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선물세트인 것처럼 이걸 다 더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사람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완결이 되고요. 근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은 5월달에 추가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부 의무는 5월달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여기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나열된 것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양도소득세는 이쪽 종합소득세 파트에 들어가서 합산되는 게 아니고요. 따로 분류를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로하다가 어떻게 하죠? 퇴사하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다른 과세치를 갖고 세금을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분류해서 다른 세금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한다 해서 분류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면 1년 단위가 되겠죠. 과세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사서 20년에 나왔으면 한꺼번에 미실현 이익이 실현이 되는 자본이득이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하기는 같이 합하기는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 다른 계산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특징 열거주의인데 첫 번째 분류과세 얘기하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은 결집 효과를 완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 나열된 그런 이자 배당 사업소득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10년 20년 받고 있다가 한꺼번에 일시후발적으로 양도 또는 처분을 통해서 이제 이 미실현 이익이 실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꾹꾹 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익들이 계속 쌓이죠. 그런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거주의. 아까 제가 이제 차량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차량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쪽으로 과세되는 개인소득세에 보면 거기도 차량에 대한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그런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열거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땅, 그죠? 그 다음에 건물에는 집하고, 아니 그냥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집 등등등, 주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열이 돼 있어요. 나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양도가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열거가 있습니다. 열거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라고 하거든요. 줄임말로 장특공제. 장특공제가 뭐냐면 아까 예를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서 2020년에 팔았잖아요. 이익이 꾹꾹꾹 눌려 있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 미실현 이익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1년마다 이렇게 딱딱 정산을 하니까 1년 안에 발생한 소득을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을 정산을 하니까 누적이 안 되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일시우발적으로 내가 한 번에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득세 세율 구조가 부가세처럼 단일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란 말이에요. 추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은 이익을 보더라도 어떤 세목이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는 10%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 6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누구는 이제 물건 팔아갖고 한 게
해안포트 가서 10%만 냈는데 이거 뭐 똑같이 이제 뭐 집을 팔았는데 뭐 정액의 세금은 62%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결집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결집 효과나 누적 효과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장기, 오랫동안 보유, 장기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줄임말로 장특공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게 대상이 되는 게 뭐 집, 건물, 땅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집이든 일반 주택이든 아파트든 내가 이거를 보유를 10년, 그다음에 거주를 10년 이상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40%씩 해서 장특공제가 이제 80%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은 이제 거주자이고 내국인이고 거주자이고 부동산 투기에 우려가 없다고 부동산 투기에 목적이 없다고 정책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공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예를 들어서 1억에 사갖고 5억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죠? 4억이죠, 4억. 근데 10년 동안 보유했고 10년 동안 거주했다면 내년부터이거든요, 조금이. 그럼 여기서 80%를 빼줘요. 그러면 3.2억이죠.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0.8억, 즉 8천만 원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업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장특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난 세제 혜택은 세금 혜택이거든요, 이건요. 그럼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아까 예를 들었던 집이라면 집을 갖고 장난치지 않는, 즉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객관적으로 판정됐을 때 얘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대상 확대를 하면 여러분이 사고 팔면은 뭐 오케이예요, 그죠? 근데 조금 이제 국제적인 시각으로 좀 돌아다 보면 둘러보면 중국인이 샀어요. 아니면 미국인이 샀어요. 검은 머리 한국인이 샀어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본인의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좀 많이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장특공제를 해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비거주자한테는 장특공제가 없고요. 그때는 바로 사업부터 이제 세금계산이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특공제는. 그 다음에 장특공제 여기 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양도 그 다음에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게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다만을 위하는 제가 해당 파트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대부분은 애정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9월 1일 날 다시 봅시다. 얘 케이스를 들면 9월 1일 날 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1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한 달 뒤에 중도금을 받아요. 그죠? 중도금을 그래서 한 3억 정도 받았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한 달 뒤에는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에서 나오는 뭐 할부 조건 뭐 판매냐 그런 거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개념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쪽 자면 판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은 비슷해요. 그다음에 잔금을 예를 들어서 6억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 이제 10억에 판 거죠. 10억에. 그럼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소유자가 A인데 팔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잔금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거를 판 11월 1일 날 판 달의 말일, 그러니까 11월 30일로부터 두 달, 그러니까 12월 31일, 1월 31일, 1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라는 것도 확정이라는 거를 이제 전제에 두고 나오는 개념인데, 근데 대부분은 예정신고로 끝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일시유발적이에요. 음료수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계속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어쩌다 한 번씩.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팔았어요, 내 집을. 그럼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한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신고도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이때도 팔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이 또 있었어. 땅. 예를 들어서 땅이요. 근데 이거는 상반기 한 3월 달에 판 거예요. 3월 한 5일 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조금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땡겨 봅시다. 그러면은 8월, 9월, 10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헷갈리지 않게. 아까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그대로 유지할까요? 그냥? 헷갈리지 않게. 이 A라는 사람은 11월 1일 날 잔금을 다 받아서 양도가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토지는 잔금을 3월 5일 날 받아서 종결이 됐어요. 토지를 팔아서도 플러스 이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팔아서 또 플러스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 아파트 집만 팔았으면 집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있다면은 같은 1년 안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1년 안에 이렇게 여러 건이 양도한 게 있다면 이거는 합칩니다. 합쳐갖고 이거 신고할 때 나중에 판 거 신고할 때 앞에 거를 합산해서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확정 신고. 근데 이런 게 대부분이 없고 대부분 한 번 정도만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일시유발적으로 한 번 정도 양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예정신고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차등세율 제도 첫 번째 과세 대상 자산별로 세율이 달라요. 지금 이제 뭐 이거 부동산만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주식 이쪽에 대해서는 세율이 또 완전 좀 다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상 자산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2월 공제 금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 2019년도에 결승이 났어요. 그거 갖다가 10년 동안 2월에서 이제 결승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2월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토지를 팔았는데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만약 마이너스 20억 났다 가정하고 그래서 플러스 만약 5억이라고 하면 합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과정이 같은 1년 안에 있으니까 1월 1일 10월 30일까지. 그래서 이 해에는 올해에는 세금을 안 내죠, 양도세를.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억이 남잖아요. 결손금이. 그게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소진될 때까지 이월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2월 결손금 2월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 기능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기능. 처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경기 조정, 세 번째 경제구조 건전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이 책에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